최후의 만남. 캐뷰렛은 고심 끝에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몬타규도 나와 마찬가지로 평화의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처럼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겠니? 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두 분 모두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갈등을 겪으신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제 내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캐뷰렛은 다시 말문을 열었다. 내가 전에 말한 대로 말이지. 내 아이는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고 아직 14해를 살아본 적이 없다. 두 여름이 지나면 그녀가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겠지. 파리는 반박했다. 그녀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행복한 어머니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캐뷰렛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유일한 희망은 그녀에게 있어. 그녀는 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야. 하지만 파리, 그녀의 마음을 얻어보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녀의 동의의 일부일 뿐이니 그녀가 동의한다면 내 허락은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것이야. 이 밤 나는 예전처럼 큰 잔치를 열 예정이다. 많은 손님들을 초대했으며 그중 너도 포함되었지. 또 한 명의 소중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야 내 초라한 집에서 오늘 밤을 즐기렴. 이곳에서 별처럼 빛나는 여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따뜻한 서월이 겨울을 지나면서 겨울의 끝을 알리듯 오늘 밤 너는 신선한 꽃들의 향연 속에서 기쁨을 느낄 것이다. 이 집에서 그녀를 보고 그녀의 가치를 가장 잘 알아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하나가 되어 그 가치를 알게 될 것이다. 자, 나와 함께 가자. 하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길을 떠났다. 여기 적힌 이름들을 찾아라니. 이건 마치 구두 수선공이 자기 공구를 가지고 장난하고 어부는 붓을 들고 화가는 그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과 같군. 내가 찾아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겠다. 다행히도 기회가 왔군. 로미오의 깊은 괴로움과 우연한 만남. 벤볼리오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뭐, 하나의 불꽃은 또 다른 불꽃을 끄고 하나의 고통은 다른 고통으로 줄어든다네. 어지러워지면 돌아서서 그 어지러움을 풀고 절망적인 슬픔은 또 다른 고통으로 치유되니 눈에 새로운 병을 얻게 되면 오래된 독은 사라질 거야. 로미오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내 말이 맞네. 그 식물의 잎은 그 치료법으로 아주 좋지. 벤볼리오는 놀라서 물었다. 무엇에 대해 말하는 거지? 로미오는 답했다. 내가 다친 그 종아리 말이야. 벤볼리오는 더욱 놀라며 물었다. 로미오, 넌 미쳤니? 로미오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미친 건 아니야. 하지만 미친 사람보다 더 괴로워. 갇혀서 먹지도 못하고 매도 맞고 괴롭힘을 당하는 기분이야. 캐뮤렛이 보낸 하이는 그를 보고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읽을 수 있나요? 로미오는 답했다. 내 운명이 글 속에 써 있네. 하이는 웃으며 말했다. 어쩌면 책을 보지 않고도 배운 걸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이건 제가 물어본 것과 다르죠. 저기 보이는 글을 읽을 수 있나요? 로미오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그럼 글자와 언어를 알면 읽을 수 있지. 하이는 만족스러워하며 말했다. 정직하게 말하니 기분이 좋군요. 잘 가세요. 로미오는 글을 멈추고 말았다. 잠깐. 내가 읽을 수 있어. 로미오는 손에 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마르티노 씨와 그의 아내, 딸들, 엔세무 백작과 그의 아름다운 자매들, 유트루비오 부인의 미망린, 플라첸티오 씨와 그의 사랑스러운 조카들, 머큐시오와 그의 형 발렌티노, 내 삼촌 캐뷰렛과 그의 아내, 딸들, 내 아름다운 조카 로잘린과 리비아, 발렌티노 씨와 그의 사촌 티볼트, 루치오와 생기 넘치는 헬레나. 로미오는 이 목록을 보며 자신이 사랑하는 로잘린을 다시 만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와의 재회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저 그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일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었다. 로미오는 종이를 되돌려주며 물었다. 이 사람들을 어디로 초대하는 거야?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희 주인이 초대하는 것입니다. 로미오가 다시 물었다. 저녁 먹으러 가는 건가?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입니다. 로미오가 잠시 생각한 후 물었다. 누구 집? 하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 주인의 집이요. 제 주인은 부유한 캐뷰렛 가문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몬타규 가문 사람이 아니라면 와서 와인 한 잔 같이 하시죠. 행복하세요. 하인은 종이에 적혀 있는 초대받은 사람들을 찾아 떠났다. 벤볼리오가 로미오에게 말했다. 캐뷰렛 집에서 열리는 그 오래된 파티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로잘린이 있지. 그리고 베로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모두 모인다고. 거기 가서 몇 명의 여성들과 그녀를 비교해 보라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백조가 그냥 까마귀 같다고 느끼게 될 거야. 로미오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눈이 그런 거짓을 믿게 된다면 그 순간 내 눈물은 헛된 희망처럼 사라질 거야. 죽을 만큼 사랑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한 마음이 스스로를 속인 대가로 슬픔 속에 녹아버리겠지. 내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태양도 그녀보다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거야. 처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벤볼리오는 비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내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본 건 너 혼자였고 다른 사람이 없었지. 그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비교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투명한 눈빛으로 내가 보여줄 몇몇 다른 여성들과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비교해보면 이제는 가장 예쁘게 보이는 그녀도 그저 그렇게 보일 뿐이야. 로미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 가보지. 하지만 내가 보여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자신의 눈 속에서 행복만을 느끼고 말지. 캐뷰렛 부인은 다소 초조한 듯 간호사에게 말했다. 내 딸은 어디 있어? 빨리 불러줘. 간호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아이고, 예전부터 줄리엣을 찾으셨죠. 그때마다 부르셨죠. 줄리엣, 어디 있니? 정말 그 예쁜 아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줄리엣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부른 거예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불렀단다. 줄리엣은 정중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여기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캐뷰렛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간호사, 잠시 나가 있어.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부르세요. 캐뷰렛 부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다. 간호사, 다시 들어와 줘야겠어. 내 딸이 이제 꽤 나이가 들었지.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아이의 나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었는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캐뷰렛 부인은 차분히 말했다. 그녀는 아직 14살이 아니야.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네, 14살 아니에요.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알고 있죠. 캐뷰렛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14살이 되려면 2주일하고 며칠 더 있어야 해.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아무리 2주일이라 해도 그날 밤에 그녀는 곧 14살이 되겠죠. 그건 지진이 있었던 11년 전이에요. 그때 그녀는 젖을 때였죠. 기억이 나네요. 그날의 때였어요. 그때 나는 뽕나무 잎을 가슴에 붙이고 비둘기집 벽 아래에서 해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젖을 물고 그 쓴맛을 느낀 그때 그 예쁜 아이가 가슴에 뽕나무 맛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안 되겠네라고요. 줄리엣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만 얘기해, 간호사. 제발.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무리했다. 알았어, 그만할게.
하느님이 널 축복하시길. 넌 내가 기른 가장 예쁜 아기였어. 네가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나는 그게 소원이야. 캐뷰렛 부인은 말을 이었다. 결혼이란 주제가 바로 내가 말하려던 거야. 줄리엣, 너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줄리엣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결혼은 내가 꿈꾸지 않는 일이에요. 캐뷰렛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 결혼을 생각해봐. 너보다 어린 여자들이 여기 베로나에서는 벌써 어머니가 되지. 내가 너 나이 때, 너처럼 처녀였던 때에 이민 아는 어머니였단다. 간호사는 놀라며 말했다. 그 남자, 젊은 남자, 그야말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남자야. 그야말로 진정한 남자지. 캐뷰렛 부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베로나의 여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지 못했어. 간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맞아요. 그야말로 꽃, 정말 아름다운 꽃이에요. 캐뷰렛 부인은 줄리엣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오늘 밤 우리가 준비한 파티에서 그를 볼 거야. 그의 얼굴을 보고 그가 가진 아름다움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봐. 그의 얼굴을 보면 그 모든 행복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거야. 그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확인해봐. 그의 얼굴을 보면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캐뷰렛 부인은 다시 말했다. 그 남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야. 많은 이들이 그를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 그의 아름다움은 책의 표지처럼 숨겨져 있고 그를 얻게 되면 너도 그의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야. 그 남자는 너에게 완벽한 미래를 선사할 거야. 간호사는 거들었다. 맞아요. 그는 너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거야. 여자는 남자와 함께 성장하는 법이지. 캐뷰렛 부인은 급히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그 남자를 좋아할 수 있겠니? 줄리엣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그를 좋아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끌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제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를 사랑하게 된다 해도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겠죠. 하인이 급하게 들어오며 말했다. 부인, 손님들이 오셨고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캐뷰렛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따라갈게. 하인이 나가고 나서 캐뷰렛 부인은 줄리엣을 바라보며 말했다. 줄리엣, 파리가 기다리고 있단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봐라, 아가씨. 행복한 나를 위해 행복한 밤을 찾으렴. 횃불을 든 자들고 가면을 쓴 로미오, 머큐시오, 벤볼리오가 길을 걷고 있다. 로미오는 친구들의 제안에 대해 고민하며 말했다. 이 말을 변명으로 해야 할까? 벤볼리오는 짧게 답했다. 이제 그런 긴 말은 필요 없어. 큐피드니 나무 화살이니 하는 건 다 옛날 얘기야. 그냥 들어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겠지. 하지만 우리도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나오면 돼. 로미오는 불빛을 들며 고백했다. 나 이런 분위기 못 견디겠어. 기분이 너무 무겁고. 머큐시오는 활발하게 웃으며 말했다. 로미오, 넌 춤을 춰야 해. 로미오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춤을 못 춰. 너희는 춤을 잘 추지만 나는 발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머큐시오는 농담을 던졌다.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큐피드의 날개를 빌려서 높이 날아봐.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선 날개 없이도 날아야지. 로미오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큐피드의 화살에 깊이 찔려선 나는 그 날개로 날 수 없어. 이 사랑의 고통에 가라앉고 있거든. 머큐시오는 비꼬며 말했다. 사랑에 빠졌으면 사랑의 고통을 이겨보지 그래. 사랑에 짓눌려서 주저앉지 말고 사랑을 싸워 이겨. 로미오는 고백했다. 사랑이 섬세한 거라고? 난 그게 너무 거칠고 거만하고 가시처럼 지르듯 아프다고 느껴.
머큐시오는 가면을 쓰면서 말했다. 사랑이 너에게 거칠다면 사랑에게 거칠게 대처해. 내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가면을 주지. 사람들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겠어. 내가 못생기게 보인다고 해도 상관없어. 벤볼리오는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말했다. 자,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자마자 모두 춤을 추게 될 거야. 로미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불만 쥐고 있을게. 마음이 가벼운 사람들이야 신나게 춤을 추겠지. 나는 그냥 구경할 거야. 파티는 재밌지만 내 마음은 괴로워. 머큐시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헛소리 하지 마. 만약 내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널 진흙에서 구해낼 거야. 사랑에 빠졌으니 그 사랑에 빠져 있는 거야. 이제 불을 지펴. 우리는 밤을 새울 준비가 되어 있어. 로미오는 불안한 기분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 가면무도회에 가는 건 좋은 뜻에서지만 결국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머큐시오는 궁금한 듯 물었다. 왜? 무슨 이유가 있지? 로미오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 밤 꿈을 꿨어. 머큐시오는 신경을 쓰지 않으며 말했다. 나도 꿈을 꿨다. 로미오는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그럼 내 꿈은 어땠어? 머큐시오는 웃으며 답했다. 꿈꾸는 사람들은 자주 거짓말을 한다고 하잖아. 로미오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자기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는 진실을 본다고. 머큐시오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알겠어. 오늘 밤 내 꿈에 퀸맵이 찾아왔군. 그녀는 요정들의 조산원으로 아주 작아. 마치 시온의 손가락 끝에 있는 작은 보석만큼이나 말이야. 그녀는 작은 곤충들이 끄는 수레를 타고 사람들의 코위를 지나며 그들이 잠든 사이 꿈속의 모습을 드러내지. 로미오는 머큐시오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더 얘기해봐. 머큐시오는 계속해서 퀸맵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마차 바퀴는 긴 거미 다리로 만들어져 있고 덮개는 풀잎의 날개로 되어 있어. 그리고 길이는 작은 거미줄로 되어 있고 목걸이는 달빛의 물방울로 만들어져 있지. 채찍은 귀뚜라미의 뼈로 되어 있고 채찍 끝은 얇은 비단으로 되어 있어. 그녀의 마차를 끄는 건 작고 회색린 이 작은 모기야. 이 모기는 여자아이의 손끝에서 나온 작은 벌레만큼도 크지 않아. 그녀의 마차는 빙대암 열매로 만들어졌고 그것은 다람쥐나 오래된 구더기 같은 것들이 만들었어. 아주 오래전부터 요정들의 마차 제조업체들이 만들어왔지. 로미오는 흥미롭다고 느끼며 계속 들었다. 그럼 퀸맵은 무엇을 하는 거야? 머큐시오는 마치 자신이 퀸맵을 잘 아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녀는 밤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속을 지나가. 그래서 그들은 사랑에 빠진 꿈을 꾼다고. 궁정 사람들은 절을 하고 변호사들은 보수를 꿈꾸지. 그리고 여자들은 입술의 키스를 꿈꿔. 그리고 그때 드럼 소리를 듣고 놀라서 깨게 돼. 깨어난 그는 잠시 기도하고 다시 잠들지. 그리고 그게 바로 퀸맵이야. 밤마다 말들의 갈기를 꼬고 머리카락에 엘프처럼 꼬인 머리카락을 만들지. 그런 머리카락은 풀어주면 불운을 가져오는 거야. 그게 바로 그녀야. 소녀들이 등을 대고 누워있을 때 그녀는 그들을 눌러서 처음으로 출산을 배우게 하지. 그걸로 그들은 훌륭한 여성이 되는 거야. 바로 이 여자가. 로미오는 귀찮다는 듯 말하며 중단시켰다. 그만, 그만, 머큐시오. 그만 말해. 아무것도 아닌 얘기잖아. 머큐시오는 씁쓸하게 말했다. 맞아. 나는 꿈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꿈은 빈둥거리는 마음의 자식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닌 헛된 환상에서 태어난 거지. 그것은 공기처럼 실체도 없고 바람보다 더 변덕스러워. 지금 북쪽에 차가운 품을 달래던 바람이 화를 내면 금세 남쪽으로 휙 떠나버리잖아. 벤볼리오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너가 말하는 그 바람이 우리를 여기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 저녁 식사는 끝났고 우리는 늦을 거야.
로미오는 불안한 마음을 억제하려는 듯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오히려 너무 일찍 온 게 아닌지 걱정이 돼. 그러나 내 운명의 방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나를 이끌어 줄 거야. 자, 모두 준비하자. 신나게 가자. 벤볼리오는 드럼을 치며 말했다. 시작. 드럼을 울려라. 주방은 아수라장이었다. 하인들은 손에 접시와 쟁반을 들고 분주하게 오가며 연회 준비를 서둘렀다. 포트펜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첫 번째 하인이 투덜댔다. 쟁반 하나 치우는 것도 닦는 것도 제대로 못하잖아. 예의범절이 일부 사람들 손에 달려 있는데 정작 그 손을 씻지도 않는다면 엉망진창이지. 두 번째 하인이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첫 번째 하인은 손살에 치며 소리쳤다. 빨리 전 나무 의자들 좀 치우고 찬장도 옮겨 접시들도 조심하고 그리고 내 몫으로 마지펜 좀 남겨둬. 그리고 부탁인데 문지기한테 수잔 그라인드스톤이랑 뇌를 들여보내라고 해줘. 앤토니. 포트펜. 네,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하인이 재빨리 대답했다. 너희 지금 대연회장에서 찾고 있고 다들 난리야. 두 번째 하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순 없잖아요. 자, 모두 기운내. 신나게 움직여.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들은 분주한 주방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나갔다. 그 순간 화려한 연회장을 향해 손님들 그리고 우아한 숙녀들이 가면을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연회장에서 화려한 연회장이 활기로 가득 찼다.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며 술잔을 들고 웃음을 터뜨렸다. 주위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숙녀들이 모여 있었고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환영하오, 신사 여러분. 카플렛이 활짝 웃으며 외쳤다. 그는 곁에 있는 여성들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아가씨들, 발에 굳은 살 없는 분들은 여기 신사들과 한 곡 쳐야겠지요. 어때요? 거절할 분이 계신가? 만약 사양한다면 아마도 발에 굳은 살이 있는 게 틀림없겠군. 그는 크게 웃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맞죠? 그는 연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다. 신사 여러분. 한때 나도 가면을 쓰고 무도회에서 숙녀들에게 달콤한 속삭임을 건네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가버렸군요. 가버렸어. 어쨌든 다시 한번 환영하오. 그는 손을 들어 음악가들을 불렀다. 자, 연주를 시작하게. 모두들 비켜서고 춤을 출 공간을 마련하라. 음악이 울려 퍼지자 숙녀들과 신사들이 하나둘씩 춤을 추기 시작했다. 카플렛은 흥겹게 연회장을 둘러보며 지시를 내렸다. 불을 좀 꺼라. 너무 덥구나. 그리고 테이블들을 지워서 공간을 더 만들도록 해라. 그러다 문득 곁에 있던 친척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흥겨운 자리를 기대하진 않았는데 정말 멋진 밤이야. 하지만 우리야 이제 춤출 나이는 지났지 않나?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카플렛의 친척이 술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춤춘 게 벌써 얼마나 되었더라. 설마 30해나 지났다고 하려는 건 아니겠지. 카플렛이 눈을 가늘게 뜨고 되물었다. 성모 마리아께 맹세코 30해는 되었소. 아니, 아닐세.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루첸시오의 결혼식 이후로 세어보면 오순절이 빨리 온다고 쳐도 기껏해야 25해쯤 되었을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 벌써 30이요. 그럴 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어린애였는데 한편 연회장을 거닐던 로미오는 홀 한쪽에서 우아한 자태로 서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춤을 추고 있던 기사 한 명과 손을 맞잡고 있었다. 로미오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옆에 있던 하인을 불러 물었다. 저기 있는 숙녀는 누구지? 저 기사와 손을 맞잡고 있는 저 아름다운 여인 말이야. 하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운명적인 첫눈에 반하다. 로미오는 숨을 죽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회장의 촛불들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빛에 눌려 희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저 촛불들에게 빛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잖아. 그녀는 어둠 속에서 마치 한 송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검은 밤을 배경 삼아 반짝이는 진귀한 보석. 아니면 새하얀 비둘기가 까마귀들 사이에서 홀로 빛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제 막 춤이 끝나면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봐야겠어. 그리고 그녀의 손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내 거친 손도 축복받게 될 텐데. 그는 숨을 삼켰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진짜였을까? 아니, 아니야. 오늘 밤 처음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본 것 같아. 분노하는 티볼트. 한편 연회장을 둘러보던 티볼트는 낯선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저 목소리, 몬테규 놈이잖아. 그의 눈빛이 살기로 가득 찼다. 그는 하인을 불렀다. 검을 가져와라, 당장. 티볼트는 이를 악물었다. 저 몬테규 놈이 감히 가면을 쓰고 우리 집 연회에 숨어들다니. 우리를 조롱하려는 게 분명해. 이런 모욕을 가만둘 수 없어. 가문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저놈을 당장 베어버리겠다. 그때 카플렛이 그의 격한 기색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조카, 삼촌, 저자는 몬테규 가문의 살림입니다. 저희 가문을 조롱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티볼트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것도 다름 아닌 로미오 놈입니다. 카플렛은 잠시 오미오를 바라보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진정해라, 티볼트. 그 청년은 예의 바른 젊은이야. 베로나에서도 모두가 그를 덕망 있는 청년이라 하더군. 하지만 삼촌, 몬테규 사람을 우리 연회에서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래, 내 뜻이 그렇다. 카플렛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 연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네가 나를 존중한다면 그를 모른 척해라. 지금 내 얼굴은 축제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군. 하지만 티볼트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삼촌, 저런 놈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모욕입니다. 저는 도저히. 카플렛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해라, 티볼트. 순간 연회장의 다른 손님들이 둘을 힐끗거리기 시작했다. 내 말이 곧 법이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티볼트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더는 말하지 않았다. 잘못된 싸움을 벌여 우리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 셈이냐? 감히 이 연회를 망칠 생각은 하지도 마라. 티볼트는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갈았다.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삼촌. 그러나 그의 속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티볼트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갈았다. 하지만 카플렛의 단호한 태도에 더는 반발할 수 없었다. 정말 제멋대로 구는군. 카플렛인 옥이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건방진 녀석 같으니라고 감히 나에게 대들다니.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나 있나? 감히 내 뜻을 거스를 셈이냐? 이제 그만해라. 그는 다시 연회장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불 좀 더 밝혀라. 자, 모두 기운내고 즐기자고. 티볼트는 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억지로 참아야 하는 분노보다 더 몸을 떨리게 하는 게 없지. 그는 이를 악물었다. 지금은 물러나지만 이 굴욕은 반드시 갚아주겠어. 지금은 달콤하게 보일지 몰라도 곧 스디슨 독이 될 것이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연회 한쪽에서 로미오는 조심스럽게 줄리엣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 부드러운 미소, 고운 손끝까지 모든 것이 신비로웠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소를 내 거친 손으로 범했다면 죄송합니다. 로미오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성자 앞에서 순례자가 기도하듯이 제 입술도 용서를 구하고 싶군요.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말입니다.
줄리엣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순례자님, 당신은 손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그녀는 손을 맞잡으며 부드럽게 답했다. 성인들도 순례자의 손길을 받아들이듯 손과 손을 맞대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입맞춤이지요. 로미오는 장난스럽게 되물었다. 하지만 성자에게도 순례자에게도 입술이 있지 않나요? 줄리엣은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하지만 입술은 기도를 드리는데 쓰라고 있는 거랍니다. 로미오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그렇다면 제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믿음이 절망으로 바뀌고 말 거예요. 줄리엣은 장난기의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성자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를 들어줄 수는 있죠. 로미오는 그녀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제 기도를 이룰 테니까요.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줄리엣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제 입술에 당신의 죄가 옮겨졌네요. 로미오는 미소를 머금고 줄리엣을 바라보았다. 내 입술에서 죄를 가져갔다고? 오, 달콤한 유혹이로군. 그렇다면 그 죄를 다시 돌려줘요. 그는 다시 그녀에게 입을 맞추려 했지만 줄리엣은 살짝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당신, 책에서 배운 대로 키스하는군요. 그 순간 유모가 다가와 줄리엣을 불렀다. 아가씨, 어머님께서 찾으십니다. 로미오는 유모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님이란요? 어머니가 누구죠? 유모는 어깨를 쓱하며 대답했다. 이 집안의 여주인이시죠. 어질고 지혜로운 분이랍니다. 내가 키운 아가씨가 바로 이 아이예요. 말하자면 이 아가씨를 차지하는 사람이면 부도 따라오겠죠. 로미오는 순간 굳어졌다. 설마 그녀가 카플렛 가문의 딸이라고. 그는 속으로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럴 수가. 내 인생이 원수의 손에 달려있다니. 그때 벤볼리오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자, 이제 그만 가자.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빠지는 게 제맛이지. 로미오는 어두운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드는군. 그때 집주인인 카플렛 경이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이렇게 벌써들 가려 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연회일 뿐이구만. 그래도 함께 즐기지 않겠소?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오. 여러분, 이 밤을 함께해 주어 고맙소. 자, 촛불을 더 가져오게. 슬슬 자러 가야겠군. 그는 하품을 하며 자리를 정리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홀에는 줄리엣과 유모만 남았다. 줄리엣은 연회장이 조용해진 것을 확인하고 유모를 불렀다. 유모, 저기 있는 저 신사는 누구예요? 유모는 한번 흘끗 보고는 대답했다. 오래된 티베리오 가문의 장남이죠. 줄리엣은 다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방금 막 나간 저 사람은요? 아, 아마도 젊은 페트루치오일 거예요. 줄리엣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문가에 서 있는 남자에게 닿았다. 그리고 저기 있는 분은 춤도 추지 않고 서 있던 사람 말이에요. 유모는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 누군지는 모르겠군요. 줄리엣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말했다. 가서 알아봐 주세요. 만약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 너무 절망스러울 거예요. 유모는 곧장 알아보고 돌아와 속삭였다. 그 사람, 로미오래요. 몬테규 가문의 외아들이죠. 당신 가문의 오랜 원수요. 줄리엣은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내 유일한 사랑이 내 유일한 증오에서 태어나다니. 알지 못한 채 보았고 알고 나니 너무 늦었어. 사랑이 이런 운명으로 태어나다니. 어찌해야 하죠. 유모는 줄리엣의 표정을 보고 눈을 찡그렸다. 뭐라고요?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줄리엣은 얼버무리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방금 춤춘 사람에게 배운 시예요. 그때 집안에서 누군가 줄리엣을 불렀다. 줄리엣. 유모는 재빨리 손을 뻗어 줄리엣을 끌어당겼다. 갑시다. 갑시다. 손님들은 다 떠났어요.
그들은 황급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